비 오는 날은 집안의 침묵이 더 크게 들립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냉장고가 웅하고 숨을 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말하려다 삼킨 숨. 우리 집은 요즘 그런 소리들로만 하루가 흘러갑니다. 아침 6시 반. 부엌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가 나고 나는 방문 틈으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는 늘 같은 시간에 밥을 차려놓습니다. 반찬도 늘 비슷합니다. 김치, 멸치볶음, 달걀 프라이. 그리고 국은 두 사람 목처럼 끓여놓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뒤부터도 아버지는 자꾸 두 사람 몫으로 끓입니다. 그게 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아버지는 모르는 걸까요? 식탁에는 의자가 셋인데 늘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비어 있지 않은 자리. 어머니가 앉던 자리에는 아직도 자주색 방석이 그대로 놓여 있고 젓가락 받침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면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만든 사람이 내 눈에는 아버지였으니까요. 밥 먹어. 아버지의 말은 늘 짧습니다. 긴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고 질문도 없습니다. 그 말이 더 화가 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적어도 변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숟가락만 듭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국에서 김이 오르는데도 목구멍은 꽉 막힌 것처럼 삼켜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던 날, 나는 회사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가라는 말이 들렸고 그 뒤의 문장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문장이 내 심장에 박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면 모든 게 더 복잡해집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손톱 밑은 늘 검습니다. 젊을 때부터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손.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피가 맺히던 손. 그 손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힘들어 보였을 때 그 손이 어머니를 먼저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나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대신 속으로 아버지를 수십 번 심판합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다가 가끔 기침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라 듣는 사람까지 목이 따끔해집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물을 밀어주려다가 손을 거둡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챙겨야 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망설임을 본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물컵을 혼자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마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은 없는데 그 고개가 나를 더 미치게 합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문을 열기 직전 아버지가 뒤에서 낮게 말합니다. 우산 챙겨.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해서 나는 더 차갑게 대답합니다. 됐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일부러 세게 닫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차립니다. 밖은 잿빛입니다. 비는 우산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내 손등을 차갑게 때립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비 오면 감기 걸린다. 목도리 해. 그 목소리는 분명 따뜻했는데 떠올리는 순간마다 내 마음은 더 차가워집니다. 어머니가 이런 날씨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비가 오면 관절이 쑤신다고, 몸이 무겁다고, 얼굴을 찡그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비와 어머니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퇴근 후 나는 병원에 들릅니다.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납니다. 소독약 냄새, 오래된 이불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 어머니가 있는 병실 앞에 서면 나는 숨을 한번 삼킵니다. 문을 열면 어머니는 누워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마른 손을 이불 위에 올려둔 채 기계가 삐하고 규칙적으로 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느라 또 미쳐갑니다.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아버지. 나는 그 이름을 입으로 내뱉지 못하고 대신 어머니 손을 살짝 잡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엄마, 내가 다 알아낼게. 누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머니 병실에서 나오다가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 모습은 낯섭니다. 집에서는 늘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 병원에서는 이상하게 작아 보입니다. 아버지는 종이컵을 쥐고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깐 고개를 숙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마치 울음을 삼키는 사람처럼. 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저건 죄책감이겠지.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날만큼은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 신발장 위에 영수증이 쌓여 있습니다. 약국 영수증, 병원 영수증, 그리고 이름 모를 공과금 고지서. 아버지는 그것들을 반듯하게 정리해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종이 더미를 볼 때마다 이 집이 그날 이후로 얼마나 무너졌는지 느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너진 집을 붙잡기라도 하듯 종이를, 밥을, 국을, 그리고 침묵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해결되는 줄 아는 사람처럼. 그게 나를 더 숨막히게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버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나는 문틈으로 그 빛을 봅니다. 아버지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적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바라봅니다. 손가락 마디에는 검은 굳은 살과 오래된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손등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듯 인상을 찡그립니다. 아픈 건지 참는 건지 후회하는 건지 나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내가 무너질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진실을 말해버릴까봐. 진실이 무서운 날이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아버지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무슨 유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열지 않습니다. 열면 무언가가 바뀔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내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종이로 튀어나와 나를 찌를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못 본 척하고 봉투를 옆으로 밀어둡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거 나중에라도 읽어라.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왜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요? 아버지는 잠깐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다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달라져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 불은 꺼져 있고 식탁 위에는 반듯하게 접힌 행주와 약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아니면 어머니 약? 나는 약봉지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식탁 의자 아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나는 오늘도. 나는 그 문장을 끝까지 읽지 못합니다.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대체 무엇을 했다는 거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내 마음 한쪽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기 전에 내 분노가 다시 덮어버립니다. 나는 사진을 서랍에 밀어넣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아. 그리고 창밖에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봉투는 며칠째 식탁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시야에 걸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못 본 척했고 아버지도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은 그 봉투를 사이에 두고 말을 아껴서 버티는 법만 배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유난히 거세게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고 나는 결국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 봉투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봉투 모서리를 살짝 눌렀습니다. 종이의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열면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 놓았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들리던 기계음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유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주치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 상태가 오늘 보호자 면담이 필요합니다. 그 한 문장이 내 하루를 다시 병원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는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치료는 꾸준히 필요하고요. 보호자 결정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말하는 결정이라는 단어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득 내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 아버지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야기.
그건 사실일까? 아니면 내 분노가 만들어낸 기억일까? 상담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이요, 매일 오세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매일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세요. 보호자 침대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죄책감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분식집, 어머니가 자주 들르던 작은 꽃가게, 그리고 오래된 철물점. 그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아버지 손등에 갈라진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그날 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나는 그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신발장 위 영수증 더미를 다시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병원비겠지 하고 지나쳤던 종이들이 그날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가 떠오르고 사진 뒷면에 문장이 떠오르고 병원에서 들은 매일 오세요가 겹쳤습니다. 나는 결국 영수증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얇게 긁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방문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나는 재빨리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손끝과 종이 더미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화도 설명도 다그침도 없었습니다. 마치 들킬 게 있다는 사람처럼 혹은 들키길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관련 서류, 낡은 통장 사본, 그리고 메모지 한 장. 글씨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힘이 들어간 글씨. 부담 갖지 마라. 내가 미워해도 된다. 그래도 엄마는 살아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목구멍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계약서 같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대출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아버지는 빚을 졌던 걸까? 어머니 치료비 때문인가? 아니면 그날의 어떤 실수 때문인가? 분노와 의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감정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 방 불빛이 또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내 머릿속에는 질문이 수십 개였지만 입은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나는 돌아섰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펼쳐 날짜를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쓰러진 날 전후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고 작은 입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했지? 그 질문의 끝에는 자꾸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병원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허리를 잠깐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금세 아무 일 없는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죄책감으로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느라
사람이 이렇게 달아버릴 수 있는 걸까? 어머니 병실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만지다가 조용히 이마를 어머니 손등에 대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그 자세가 울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하지만 균열은 곧 다시 분노로 덮였습니다. 그래도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결정했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어? 내 속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려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면 내 얼굴에서 무너지는 걸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네 철물점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나는 가게에서 사장님은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아들 왔네.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요즘 정말 무리하더라.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밤낮이 없어. 나는 뭐요? 라고 묻는 대신 입술만 떨었습니다. 사장님은 계산대 아래에서 낡은 장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끼던 장갑과 똑같았습니다. 이거 자주 두고 가. 손이 떨린다더라. 그 말에 나는 멍해졌습니다. 손이 떨린다. 아버지가 아픈 건가? 아니면 너무 오래 버틴 건가?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비를 맞아도 우산을 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 위에는 또 국이 두 그릇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등을 보인 채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사람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너 더 미워할 거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미워할 거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가 가까이 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내가 믿어온 분노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주방에서 조용한 물 끓는 소리만 들린다. 아버지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난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실함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가 무너져 버릴까봐.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싸구려 컵라면 하나가 식탁 위에 놓인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깐 멈춘다. 식탁 맞은편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여보, 오늘은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었지.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 안에서만 굴러 떨어진다. 아버지는 조용히 라면을 덮고 봉투 하나를 꺼낸다. 봉투엔 병원 로고가 찍힌 종이들이 접혀 있다. 진료비 영수증, 검사 예약표, 보증금 안내문.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병원이라고 저장된 번호. 아버지는 받는다. 네. 예. 지금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통화가 끊긴 뒤 아버지는 한참 서 있다. 그리고는 조용히 외투를 걸친다. 마치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신발끈을 단단히 묶는다. 병원 복도는 늘 똑같다. 누군가의 삶이 바뀌는 공간인데도 벽과 바닥은 아무 감정이 없다. 아버지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방금 혈압이 조금 불안정해서요. 검사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내만 반복한다. 모든 말을 내로 대신한다. 괜찮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부탁합니다. 또 전부 내 한 글자로 삼킨다. 간호사가 종이를 내민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검사 보증금이 오늘 안으로 필요해서요. 아버지는 펜을 잡는다. 손이 아주 조금 떨린다.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잠깐 숨을 멈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거칠게 다가온다. 아들이었다.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눈에는 피로와 분노가 겹쳐 있다.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든다. 아들은 아버지 옆에 서류를 보고 이를 악문다. 돈이 또 필요해? 이 집을 그렇게 망쳐놓고도 아직도 부족해? 아버지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검사 앞당겨야 한대. 아들은 한숨처럼 웃는다. 엄마 핑계 대지 마. 당신이 맨날 그렇게. 핑계 아니야. 아버지의 한마디가 복도 바닥에 떨어진다. 그 짧은 말이 오히려 더 길게 울린다. 의사는 차분하다. 설명을 한다. 하지만 그 설명은 누군가에게는 칼날이다. 어머님은 과거 사고 이후로 후유증이 오래 가셨고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들은 의사의 입만 바라본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얼굴이 더 굳는다. 수술하면 좋아지나요? 아버지가 묻는다. 그 질문은 간절함이 아니라 속죄 같았다. 의사가 말한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체력이. 아들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의사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 말한다. 결국 이렇게 만들고 또 책임지는 척하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한다. 아들이 쏘아붙인다. 그때도 그랬잖아. 아파하는 엄마 옆에서 당신은. 아버지의 눈이 잠깐 흔들린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호자분들 상의하시고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확 열어젖힌다.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본다.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다. 다만 그 오래된 습관 같은 미안함만 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동안 열지 않았던 방을 연다. 어머니의 방. 향이 희미하다. 살아있는 사람이 쓰던 방인데도 이상하게 지난 사람 같은 냄새가 난다. 아들은 장롱을 연다. 정리된 옷들 사이에 작은 상자가 있다. 상자를 열자 종이들이 나온다. 병원 영수증, 수술 전 검사비, 재활치료비, 그리고 대출 서류. 아들의 손이 멈춘다. 이게 뭐야? 서류 맨 아래 얇은 노트가 한 권 있다. 어머니의 글씨다. 오래전부터 써온 듯 페이지가 달아있다. 아들은 그 노트를 펼친다. 오늘도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만 했다. 아들은 페이지를 넘긴다. 손끝이 점점 빨라진다. 아들은 아직 모른다. 그날 남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누군가는 미워해야 버틸 테니까. 나는 그냥 그 미움이 남편에게로 향하게 두었다. 아들의 숨이 멎는다. 노트 사이에 접힌 편지가 있다.
봉투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아들은 편지를 펼친다. 글씨는 흔들려 있다. 하지만 내용은 또렷하다. 아들아, 아빠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너한테 미움받는 길을 선택한 거야. 그날 아빠는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단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비용이 부족하자 아빠는 자기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을 지켰다. 아들은 편지를 덮었다가 다시 펼친다. 믿고 싶지 않아서 다시 읽는다. 아빠는 내가 아빠를 미워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 했어. 내가 무너지는 것보다 자기가 부서지는 게 낫다면서. 아들의 입술이 떨린다. 그동안 마음속에 단단히 붙잡고 있던 정답이 흔들린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다. 그 문장이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문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은 아버지가 일한다는 곳으로 간다. 낡은 안전모, 먼지 묻은 작업복, 겨울바람에 갈라진 손. 아버지는 허리를 굽힌 채 무거운 자재를 옮긴다. 그 모습은 가장의 책임이라는 말로 포장하기엔 너무 처절하다. 현장 반장이 투덜거린다. 아저씨, 그거 빨리빨리 좀. 늦으면 오늘 일당도 밀린다니까.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 아버지의 손이 들어온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굳은 살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다.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간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든다. 그리고 아들은 순간 말이 막힌다. 그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인다. 아버지는 원래 저렇게 늙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내가 미워하느라 아버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던 걸까? 현장이 끝나고 아들은 아버지를 붙잡는다. 손에 쥔 건 병원 영수증과 대출 서류 사본이다. 이게 뭔데? 아버지는 종이를 본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 아들은 목소리가 올라간다. 이거 다 아버지 이름으로 했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들은 거의 울부짖는다. 난 당신이 엄마를 포기한 줄 알았어. 난 당신이 돈 아끼려고 엄마를. 그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한다. 아버지가 아주 조용히 말한다. 엄마는 살아있어. 그게 대답이야?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한다. 그리고 아들이 처음 듣는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나를 미워해야 내가 버틸 줄 알았다. 아들은 얼어붙는다. 아버지는 계속 말하지 않는다. 늘 그렇듯 중요한 말은 삼킨다. 하지만 이번엔 그 침묵이 아들의 가슴을 찢는다. 밤, 병실, 어머니는 잠들어 있다가 잠깐 눈을 뜬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걸 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하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또렷하다. 아들 왔니?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이 너무 차갑다. 어머니가 숨을 고르며 말한다. 너 아빠 미워했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다. 어머니가 힘겹게 웃는다. 그거 내가 그냥 두었어. 너는 누군가를 미워해야 버티는 아이였으니까. 아들은 눈을 내리깐다. 어머니가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려 아버지를 본다. 그 사람, 나 살리려고 내 마음까지 다 팔았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말한다. 아들아,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봐줘.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눈이 다시 감긴다.
아들은 어머니 손을 놓지 못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잡지 못한다. 둘 사이에 너무 오래된 오해가 아직도 벽처럼 서 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친다.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숨이 막힌다. 아들이 중얼거린다. 그럼 난 뭐였지? 아들은 휴대폰을 켠다.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쓴다. 아버지. 하지만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다. 아들은 메시지를 지운다. 다시 쓴다. 또 지운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었고 고맙다는 말은 너무 낯설다. 아들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나레이션.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가벼움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죄책감이었다. 새벽 4시. 아들은 외투를 입는다. 아직 어두운 창밖을 본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한다. 가야겠다. 병원으로.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하러. 현관문을 열기 직전 아들은 잠깐 멈춘다. 이 한 걸음이 자신이 쌓아 올린 오해의 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아들은 문을 연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다. 아들은 병원 정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다른 세계의 숨결처럼 들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버지가 내 삶을 망친 증거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가 누워있는 곳이자 아버지의 침묵이 쌓여있는 장소로 보였다.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병원 안으로 들어간다. 복도를 걸어가며 아들은 자꾸만 손바닥이 젖는 걸 느낀다. 미안하다는 말을 준비하려 할수록 혀가 굳어버린다. 병실 문 앞.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한 번씩 가슴을 찔렀다. 그때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였다. 왔냐? 아들은 돌아보며 말문이 막힌다.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표정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밑이 심하게 꺼져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다. 아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겨우 한마디를 꺼낸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대? 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 결정해야 한대. 그 말에 아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결정. 그 단어는 가족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는 칼처럼 느껴졌다. 진료실 앞 작은 대기 공간. 간호사가 동의서와 안내문을 펼쳐놓고 설명한다. 수술 동의서고요. 보호자 두 분 중 한 분이 서명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두 분 다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버지는 펜을 들고도 잠깐 멈춘다. 아들은 그 모습을 처음 본다. 늘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사람이 저렇게 멈추는 모습? 아들이 조용히 묻는다. 수술 꼭 해야 돼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지금 단계에선 수술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을 끌수록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들은 종이에 적힌 비용을 본다. 눈이 잠깐 흔들린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처럼 아버지를 원망하려는 말이 목까지 올라온다. 하지만 아들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으로 옮겨간다. 펜을 쥔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들은 속으로 삼킨다. 아버지도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아버지는 결국 서명한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아주 작게 말했다. 살려야지. 그 한마디가 아들의 가슴에 깊게 박힌다. 아들은 그제야 깨닫는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게 살았다. 말을 못했을 뿐 선택은 늘 살리는 쪽이었다. 수납 창구 앞. 아버지는 낡은 지갑에서 통장을 꺼낸다. 아들이 옆에서 그 통장을 본다. 통장 표지는 오래돼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아들은 문득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른다. 아버지가 그 통장을 손에 쥐고 집 밖으로 나가던 밤들. 그때마다 집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버지가 창구 직원에게 말한다. 이걸로 가능한 만큼 먼저 넣어주세요. 직원이 계좌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한다. 잔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다. 그럼 이거라도. 아버지가 꺼낸 건 작은 봉투였다. 현금이 들어 있었다. 구겨진 지폐. 그 지폐들은 아버지의 하루가 한 장씩 접혀 있는 것 같았다. 아들은 결국 입을 열어버린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아버지는 잠깐 멈춘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한다. 말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아들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숨이 막힌다. 아버지가 계속 말한다. 너는 책임을 지려고 사는 애잖아. 내가 내 대신 짊어지려고 할까봐. 아들의 눈이 붉어진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결국 아버지처럼 살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더 아프다. 병원 밖 벤치. 아들은 휴대폰을 붙잡고 숨을 고른다.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다. 친구, 선배, 오래전 직장 동료. 말을 꺼낼 때마다 자존심이 한 겹씩 벗겨지는 느낌이다.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 대답은 대부분 비슷하다. 요즘 나도 어렵다.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끊긴 전화 화면이 꺼질 때마다 아들은 더 작아진다. 그때 아버지가 옆에 앉는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오히려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아들은 결국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무너진다. 나 돈 못 구하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담담하게 말한다. 괜찮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다 해놨다는 말처럼 들린다. 아들은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묻는다. 대체 뭘 어떻게 해놨는데요? 아버지는 잠깐 눈을 감는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내가 더 벌면 된다. 아들은 그 순간 깨닫는다. 아버지에게 더라는 말은 끝이 없다. 더 일하고, 더 참아내고, 더 미움받고, 더 늙어가도 그 끝은 늘 가족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병원 복도에 사람 소리가 줄어든다. 아들은 잠깐 커피를 사러 내려간 사이 아버지는 혼자 병실 앞에 선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인다. 숨이 얕고 얼굴이 마른 꽃잎처럼 가볍다. 아버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미안해, 내가 아직도 너를 이렇게 해. 그 말 뒤는 이어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늘 그래왔다. 가장 중요한 말은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다.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한번 문지른다. 마치 어머니의 이마를 쓰다듬듯이. 그때 뒤에서 아들의 발소리가 들린다. 아들은 멈춰서서
그 장면을 본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작다. 그 뒷모습이 어릴 때 기억 속 커다란 아버지와 너무 달라서 아들은 눈물이 날 뻔한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들은 행정창구에서 추가 서류를 확인하던 중 직원이 무심코 말한 한 문장에 발이 멈춘다. 보증인 서류는 이미 아버님 명의로 접수되어 있고요. 아들의 귀가 쿵 하고 울린다. 보증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수술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서요. 이미 다 처리하셨어요. 아들은 서류를 내려다본다. 보증인이라는 글자가 눈을 찌른다. 그건 단지 종이가 아니었다. 그건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담보로 또 한 번 걸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아들은 그 순간 어머니의 편지 문장이 다시 떠오른다. 아빠는 자기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을 지켰다. 아들은 입술을 깨문다. 자신의 미움이 얼마나 편한 감정이었는지 깨닫는다. 미워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끝이 아니었다. 이제는 갚아야 하는 마음이 남았다. 수술 당일 병원은 더 바쁘고 더 차갑다. 아버지는 수술 동선을 따라 걸으며 계속 내만 한다. 그렇게 몇 시간을 서 있고 앉고 다시 서 있다가 아버지가 잠깐 벽에 손을 짚는다. 아들은 그걸 보고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버텨왔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늘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들은 마음속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무릎이 갑자기 꺾인다. 툭! 마치 오래된 나무가 부러지듯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아버지! 아들이 달려가 부축한다. 아버지의 몸은 생각보다 가볍다.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외투 한 벌을 안는 것처럼 가볍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려 하지만 입술이 하얗게 질린다. 그때 간호사가 달려온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혈압이. 아들은 손이 떨린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아버지가 약한 인간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약함 앞에서 아들은 미움이 아니라 공포를 느낀다. 혹시 내가 사과하기 전에 그 생각이 머리를 쳐서 눈물이 확 올라온다. 응급 처치실 앞.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다. 의사는 말한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쉬셔야 해요. 쉬어야 한다는 말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낯선 말인지 아들은 안다. 의사가 나간 뒤 아들은 침대 옆에 앉는다. 아버지는 천장을 보고 있다. 아들은 한참 입을 열지 못한다. 그러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는다. 아버지가 살짝 고개를 돌린다. 아들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한다. 미안해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린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하려 한다. 입술이 움직인다. 아니, 아들은 급히 말을 막듯 이어 말한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요. 나 진짜 모르고 아버지를 너무. 문장이 끝나지 않는다. 울음이 먼저 나온다. 아버지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아주 낮게 말한다. 울지 마. 그 말은 엄격함이 아니라 아들이 울면 자기도 무너질까봐 하는 두려움처럼 들린다. 아들은 더 울면서 말한다. 나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가락이 아주 조금 아들의 손을 잡는다. 처음이다.
아버지가 표현이라는 걸 해본 게 아버지는 결국 수술실 앞 휠체어로 이동한다. 의사가 말한다. 어머님 수술 들어갑니다. 보호자분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술실 문 앞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본다. 눈을 감고 있는 어머니는 작은 새처럼 연약해 보인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한다. 엄마 나왔어. 이제 도망 안 갈게. 말은 어머니에게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조용히 잡는다. 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이지만 말은 나오지 않는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들은 아버지 옆에 서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방향을 본다. 둘은 말이 없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갈라진 침묵이 아니라 붙어있는 침묵이다. 수술 대기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아버지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다. 둘은 가까이 있는데도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모른다. 아들은 조용히 말을 꺼낸다. 아버지 그때 엄마 사고 났을 때 아버지 진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한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한다. 내가 선택을 했다. 무슨 선택?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다. 너를 살릴 선택. 그 말이 떨어지자 아들의 가슴이 무너진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아버지는 이어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들린다. 아버지가 평생 삼킨 말들, 평생 참았던 후회들, 평생 혼자 감당한 죄책감들이 그 침묵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다. 수술실 위 붉은 불빛이 켜진 채 시간이 흘러간다. 아들은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고 아버지는 눈을 감지도 못한다. 그때 수술실 문이 아주 살짝 열린다. 간호사가 얼굴을 내민다. 보호자분 잠시만요.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심장이 같이 뛰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출혈이 조금 있어서요.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잠깐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아버지는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인다. 아들은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한다. 아버지, 이번엔 나도 같이 버틸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작게 숨처럼 대답한다. 그래. 수술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미움으로 멀어졌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수술실 위의 빨간 불빛은 누군가의 심장처럼 오래 깜빡였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도 앉은 게 아니었다. 등받이에 등을 대도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벽에 기대 서서 손가락으로 자기 손등을 계속 쓸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었다.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있지 않았다. 아들은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다. 수술만 끝나면 그때는 말하자. 정말로 말하자.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낼 문장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 초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카트 바퀴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오늘따라 과하게 생생했다. 아들은 자꾸만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 눈을 감으면 자신이 미워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을 뜨면 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보였다. 그 어깨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내려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급히 나와 두 사람을 불렀다. 보호자분 잠시만요.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일어섰다. 마치 둘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는 것 같았다. 간호사는 숨을 골라 말한다. 수술은 일단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복실에서 지켜봐야 해요. 혹시 어머님이 깨어나면 자극을 최소화해 주세요. 아들은 그 말에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넘겼다는 말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같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간호사에게가 아니라 어딘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숙이는 것처럼. 아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는 평생 누군가에게 빌면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가족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그 빌음의 끝이 결국 자기 몸을 갈아 넣는 일이었다는 것도. 회복실 앞에서 두 사람은 또 침묵했다. 침묵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침묵이 벽이었다면 오늘의 침묵은 멈칫이었다. 서로에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라서 멈춘 발.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아까 그때. 하지만 문장은 그 뒤로 나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은 엄마가 먼저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다. 아들이 들은 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 짧은 대답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오해를 아주 조금 밀어냈다. 몇 시간 후 회복실의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옮겨졌다.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하지만 가느다란 숨이 살아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안내한다. 지금은 잠깐씩만 깨어날 수 있어요. 아들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주 잠깐 열렸다. 그 눈빛은 흐렸지만 분명히 아들을 찾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왔구나. 아들은 그 한마디에 목이 꽉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미움과 오해가 그 한마디 앞에서 너무 초라해졌다. 어머니는 눈을 다시 감기 전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침대 옆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늘 그랬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먼저 뒤로 물러나는 사람.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습관을 이제야 보게 된다. 그래서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쪽으로 한 걸음 가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도 와요. 엄마가. 아버지는 잠깐 멈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간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말 대신, 고백 대신, 평생 못한 사랑한다 대신.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얇게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손등 위에 놓이자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손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어머니가 다시 잠깐 눈을 뜬다. 이번엔 아버지를 본다.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 이제 그만 버텨.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는 다시 아들을 바라본다.
아들아. 아들은 어머니 얼굴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응, 엄마. 어머니는 한 단어씩 끊어 말한다. 아빠, 미워하지 마. 아빠가 너를 지키느라 자기 다 버렸어. 아들의 눈물이 떨어진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마지막 힘으로 덧붙인다. 너도 이제 아빠 지켜. 그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는 평생치였다.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응, 내가 지킬게. 그 약속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서약이었다. 어머니가 잠든 후 아버지는 복도로 나온다. 창밖에는 겨울 아침 햇빛이 흐릿하게 들어온다. 아버지는 벽을 바라보고 서 있다. 아들이 뒤따라 나온다. 이번엔 아들이 먼저 말한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치 돌을 꺼내듯 말한다. 그날 아들이 숨을 멈춘다. 엄마 사고 났을 때 의사가 둘 중 하나를 먼저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아들은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다. 아버지가 이어 말한다. 너는 그때 너무 어렸다. 너까지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아들의 입술이 떨린다. 그래서 난 엄마를 포기한 게 아니라 엄마를 살리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아버지는 목소리가 갈라진다. 근데도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해도 그냥 내가 다 받으려고 했다. 그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아버지의 눈물은 조용했다. 소리 없이 오래된 죄처럼 흘러내렸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며 깨닫는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척하는 법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다. 처음이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인 건. 아버지, 나 진짜 몰랐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이번엔 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기 싫었던 거예요. 미워하면 편했거든요. 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켜다가 멈춘다. 그리고 대신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병원비도 알아보고 서류도 내가 하고 아버지 일도 줄이게 할게요. 아버지가 낮게 웃는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다. 내가 뭘? 아들은 단호하게 말한다. 제가 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아버지의 어깨를 조금 올려놓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한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미움의 눈빛이 아니라 책임의 눈빛이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아버지와 아들은 번갈아 가며 집에 들러 옷을 챙기고 밥을 먹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집에서 국을 끓였다. 미역국이었다. 어릴 때 아픈 날이면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국.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국을 본다. 아들은 국을 내오며 말한다. 엄마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말한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큰 선물이었다. 아들은 웃다가 갑자기 울컥한다. 그리고 웃음과 울음 사이에서 말한다. 아버지, 저도 고마워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다. 그날의 식탁에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어머니는 회복 중이었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싸우지 말고 같이 살아.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엄마. 같이 살게. 나 이제 도망 안 가. 어머니는 그 말에 안도한 듯 눈을 감는다. 아버지는 침대 옆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손끝을 만진다. 그 손끝이 말한다. 이제 괜찮다고.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병실을 나오는 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걷다가 멈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미움 섞인 호칭이 아니라 가족의 호칭으로.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본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한다. 나 아버지 미워했던 시간 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앞으로는 같이 있을게요. 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들의 어깨를 아주 조심스럽게 잡는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한다. 그래, 같이. 그 순간 아들은 알았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늦고 사과는 때로 너무 늦어서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이 닿는 순간이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미워함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미움 뒤에 숨어 있는 사랑을 오늘은 한번 조심스럽게 들여다봐 주세요.